원효 스님이 유학을 감행을 했죠. 근데 원효 스님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원효 스님은 현장 스님께 결국 못 가고 신라에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효 스님이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싶었던 스님이 현장 스님이었어요. 이 현장 스님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천재예요. 현장 스님 자체가. 현장 스님이 인도에 유학 가서 17년 동안 인도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인도 나란다 대학.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 가면 인도 최고의 불교 사원이 나란다 사원이죠. 그 나란다 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려들 교육기관, 그 나란다 대학이라고 부르죠. 그 나란다 대학에서 17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란다 대학 사이즈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로 세로 10km예요. 나란다 대학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은 미국 대학들은 우리나라 대학은 캠퍼스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그 뭐 이렇게 도시 하나가 캠퍼스 이런 거 있지요. 네, 그런 개념이 그냥 마을 단위 하나가 그냥 대학 하나인 거예요. 그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나란다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발굴도 다 안 됐어요. 계속 발굴하고 지금 한 몇 킬로 지금 발굴했다고 하던데. 그럼 무진장 큽니다. 당시 그러한 규모의 불교 대학, 불교 사원, 불교 도시 국가가 인도에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 안에서 거기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인도 가가지고 거기 17년을 살면서 이 불교 공부는 결국 어떤 공부냐면은 결국 상대방을 논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은 인도는 각종 종교의 전시장이잖아요. 인도는 수많은 종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요, 여러분. 인도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책을 어디로 볼까요? 여러분 배우셨을 건데 14쪽을 펼쳐보십니다. 그럼 인도 지도가 하나 나오죠? 자, 14쪽에 보면 인도 지도 보면은 거기 파키스탄이라고 보이세요? 파키스탄에 파란 점들이 찍혀 있죠. 자, 이게 무슨 강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인더스 강입니다. 그렇죠. 인더스 강이죠? 자, 인더스 강이 5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줄기가 아니라 강줄기가 몇 개예요? 5줄기. 여기서 이 지역을 오하 지방이라고 불러요. 전통적으로. 오하. 5호자, 강하자. 오하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역은 오하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인도말로 반잡이라고 부릅니다. 반잡. 들어보셨어요? 반잡. 펜타곤 아시죠? 미국에. 펜타곤의 그 펜트가 무슨 뜻이에요? 오각형 뜻이죠. 반잡의 그게 반차예요. 반차. 오각형의 뜻이에요. 5이란 뜻이에요. 반차 아부 이게 물이란 뜻이에요. 5가닥의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오하 지방이거든요. 이 오하 지방이 인도 문명의 한 축이죠. 여기 인더스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건너오면은 자, 겐지스 강 유역이 나와요. 보이나요? 자, 동쪽에 겐지스 강 유역이 있죠? 이게 인도 문명의 또 다른 축이에요. 이 2개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인더스 강 쪽으로는 인도 아리안족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처음에 그쪽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요. 인도 아리안족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종교가 뭐예요? 브라만교예요. 인도 아리안족이 가지고 온 종교가 브라만교예요. 그 브라만교가 이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인도 사람들은 정통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브라만교를. 자기들 생각이 정통이라는,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브라만교와는 다른 흐름의 수행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겐지스강 유역이에요. 겐지스강 유역은 브라만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고행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여러 수행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어디가요? 겐지스강 유역이. 그래서 이 인더스강과 이 겐지스강 유역, 이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인도의 종교 문화가 번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브라만교하고 겐지스강 유역에
종래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 비정통 종교 수행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라마나라고 불러요. 슈라마나라고 불러요. 이 책 어딘가에 그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들어도 보세요. 일단 들어도 슈라마나라고 부릅니다. 슈라마나. 자, 그 슈라마나들을 한자로 음사를 해서 사문이라고 불러요. 사문. 이게 한자 발음이 샤먼 해가지고 슈라마나랑 음이 비슷하게 나와요. 중국어 발음이. 우리 발음은 사문이에요. 브라만 종교, 브라만교의 수행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들이 브라만이죠. 브라만교의 수행자들이 브라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정통 종교라고 했어요. 인도에서는. 비정통 종교. 나머지 기타 비정통 종교의 수행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문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냐? 브라만들과 사문들의 대결. 그 다음에 사문 안에서도 각자 전통들이 다 다릅니다. 사문들끼리도 서로 내 주장이 오라, 네 주장이 오라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내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발전하게 됩니까? 논쟁, 논박하는 것, 논리학이 발전해요. 우리가 오늘날 논리학 하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3단 논법, 서양의 논리학을 많이 생각하지만 서양 논리학 비교도 했을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도의 논리 철학이 인도에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서양 중심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학 하면 그건 다 서양에서 온 것이고 이런 것만 배우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자들 웬만한 사람들 이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소크라테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치요? 플라톤은요? 우리가 플라톤 철학은 몰라도 플라톤이 누군지는 알죠? 그런데 나가르주나 하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치요? 달마키르티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인도의 승려이자 인도의 논리 철학자인데 이런 지금 제가 언급한 나가르주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왜요? 왜 몰라요? 안 배우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역사적으로, 사상자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인도하면 되게 후진국이고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600년 전의 인도는요. 지금의 미국하고 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2600년 전의 인도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인도의 문화는 당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오히려 능가하거나.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를 생각하면 연상이 안 될 수 있지만 인도는 그런 경제적 토대가 튼실해요. 농업 생산력이 중국보다 더 높습니다. 인도가. 농업이 중국보다 더 발전했었고요. 당대에. 경제력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이거는 뭐 역사사가나 경제학자들이 입증하는 바이기 때문에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토대에서 문화가 발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인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수많은 사상가가 나오고 수많은 종교 철학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은 자세하게 다루는데 인도는 단 한 줄이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세계사는 서양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요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런 것인데 다시 넘어와 보세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교가 다른 사문들하고 어떻게 해요? 논쟁을 통해서, 논박을 통해서 다른 종교 철학, 다른 사상들의 그릇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논파해 나가는 거죠. 논파,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가 점점 우위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불멸 후 100년 이후에 아쇼카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인도 전역을 통일하죠. 그 아쇼카 대왕이 최종적으로 어떤 종교에 기여해요? 그렇죠. 아쇼카 대왕이 불교에 기여합니다. 아쇼카 대왕은 종교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대왕이 되고 나서도 다른 종교들의 종교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모든 종교 활동가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종교는 불교였고, 이 아쇼카 대왕이 전 세계 각지로 누굴 보내요? 승려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불교를 전파시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내요? 서양에도 보냈어요. 그리스에도 보내고 로마로까지도 보냅니다. 불교 사절단을. 불교 믿으라고. 근데 전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전파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불교에 버금가는 막강한 교세의 종교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이미 로마에는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파고 들어갈 여지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으로의 전파는 실패했지만 나머지 동아시아 세계로는 다 불교가 번져나갔죠. 자, 그랬던 불교가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보세요. 1차 결집 얘기를 했고요. 2차 결집에 들어갔는데 2차 결집은 불멸 후 1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 교단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 불교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분열이 일어나면서 2차 결집이 이루어지죠? 자, 이때 몇 명이 모였어요? 700명 모였대요. 어디서 모였습니까? 바이샬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였네요. 700결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차 결집은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3차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3차 결집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논장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1차 결집과 2차 결집 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논장이 없었고 뭐만 있었습니까? 경장과 율장만 있었다. 경장과 율장만 있었고 논장은 1차 결집과 2차 결집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3차 결집에 이르러서 드디어 논서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논서들마저도 함께 합성하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결집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2차 결집이 중요한 이유는 불교 교단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토대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2차 결집은 상자부와 대중부. 자, 상자부는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 교단의 어른들로서, 장로들로서 교단을 리드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대중부는 뭐예요? 그 밑에 따르는 대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와 대중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때의 분열을 무슨 분열이라고 한다? 근본 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근본 분열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이때 불교 교단이 상자부와 대중부로 갈려지기 시작하고 한 번 갈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더 많이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분열이 돼서 부처님이 열반 이후 300년쯤 지나게 되면요. 몇 개 부파로요? 20개 정도의 부파로 나뉘어져서 더욱더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20개로 더욱더 자잘자잘하게 쪼개지는 걸 우리가 무슨 분열이라고 합니까? 지말 분열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본 분열과 지말 분열을 통해서 불교 교단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자, 이때 몇 개의 부파가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 20개의 부파가 있었다고 나와 있었죠. 이 부파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암송을 통해서 전승이 되지 않습니까? 암송을 통해서 얼마가 전승이 되냐면은 500년 가까이 암송으로만 전승이 돼요. 그 전까지 문자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500년이 지나야지만 비로소 뭐 한다는 거예요? 문자로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문자로 적은 그 경전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스리랑카에서 발견됐거든요. 스리랑카에서 이 나뭇잎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빳빳하게 말려가지고 송곳으로 글자를 새긴 다음에 검은 숯을 싹싹싹 뿌려가지고 송곳으로 새겼으니까 나뭇잎이 패여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검은 숟가루를 채운 다음에 싹 한번 닦아내면은 패여있는 글씨에만 숟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씨를 볼 수 있게끔 그 경전을 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경전, 나뭇잎에다가 적은 그 경전을 우리가 패엽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패엽경이 스리랑카에서 발견이 됐죠. 그리고 이게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경전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록될 때 어떤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 스리랑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싱할라 문자. 네, 스리랑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싱할라어거든요. 그 문자를 싱할라 문자라고 하는데 그 달팽이 기어가는 문자가 있어요. 생김새가. 그 문자,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스리랑카 말로 기록한 게 아니라 문자만. 스리랑카 문자를 가져다가 경전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스리랑카 말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듣는데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은 영어 대신에 뭐라고 적겠어요? I love you 그러면 영어를 아는 사람은 I, L-O-V-E 이렇게 적겠지만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은 I love you라고 들으면 뭐라고 적겠어요? 한글로 I love you 이렇게 적겠죠? 한글로 영어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을 수 있죠? 한글로 영어 적을 수 있잖아요. 스리랑카 문자로 부처님 말씀 적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표음 문자니까 적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적었던 거예요. 문자로. 지금은 부처님 말씀이 어떤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자로?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태국에 가면 태국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적으로는 로마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을 로마자라고 하죠? 네, 로마자로. 알파벳을 이용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럼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럼 부처님 말씀은 어느 나라 말이냐? 부처님이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부처님께서 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부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은 북인도 지역입니다. 그쵸? 북인도 지역인데 그때 북인도 지역은 당시 16개의 큰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인도 전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은 16개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16개의 큰 나라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통합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300여 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16개의 국가로 줄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면 아쇼카 대왕이 통일하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16대국 가운데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마도 그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용했던 말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 말씀, 그럼 부처님의 그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거는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어라고 하는. 빨리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거는 그 당시 빨리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당대에 사용하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대에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있어요. 부처님 당대 일반 서민들이 쓰던 언어가 있다고요. 그 일반 서민들이 쓰던 언어를 뿌라크리트어라고 불러요. 그 뿌라크리트어가 시대를 내려오면서 변화가 되겠죠. 그렇게 변화해가지고 인도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민들, 평민들의 언어가 됩니다. 그 평민들의 언어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빨리어라고 그래요. 인도 평민들의 언어를 빨리어라고 부른다. 빨리어. 나중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빨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셨을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를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를 할 줄은 아는데 배웠기 때문에 법문을 산스크리트어로 하지 않고 현지의 언어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최초 암송은 분명히 현지의 언어로 암송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돼서 빨리어로 암송하는 전통이 새로 생겼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그 빨리어를 무슨 문자로 기록해요? 로마자로
빨리어를 기록한다. 왜냐면 빨리어는 평민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말은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문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빨리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빨리어가 스리랑카에서 그 스리랑카의 문자로 기록된 이유도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스리랑카 문자로 그냥 기록을 대신한 거예요. 말은 무슨 언어예요? 말은 빨리어예요. 말은 빨리어인데 기록된 문자는 스리랑카 가면은 스리랑카 문자로 기록하는 거고요. 미얀마 가면은 미얀마 문자로 빨리어를 기록을 한 거고, 태국 가면 태국 문자로 빨리어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로 기록하겠어요? 당연히 빨리어를 알파벳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글로 기록을 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죠. 왜냐면 우리는 그쪽 남방불교에서 보는 그런 경전을 보지 않으니까. 자,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만 지금 역사를 반도 못하고 끝났네. 큰일 났네.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 불상에 관련된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근데 불상에 관련된 이야기는 내용이 짧기 때문에 다음에 초반부 시간은 불교 역사 못한 뒷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한 시간은 불상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제 같이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그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거 궁금증이 생기시면 그냥 제가 말하는 도중이라도 그냥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 간단히 해결하고 넘어가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교 역사 다 끝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